자, 1번부터 볼게요. 답을 넣어서 바로 읽어보면 돼요. 2번이 답이니까. 자료는 생활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 그림, 숫자 등의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이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을 하면 그게 정보가 된다라는 거고, 자, 정보화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로부터 정보로 이동하여 정보가 사회의 전 분야에 널리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한번 쭉 읽어 놓으시면 그죠?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옳은 거 네모 안에 컴퓨터 처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자, 숫자, 그림, 영상 등을 자, 자료라고 등을 뭐 글자가 이상하네요. 등을 자료라고 하고 아무튼 그거를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정보라고 하고 아무튼 이런 기본 데이터들 이거는 자료라 하고 그걸 가공해서 뭔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키면 그게 정보다 하는 겁니다. 요 앞에서도 의미 있는 이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했다라는 말은 요 밑에서 나오는 거죠. 가공해서 그게 정보다. 같은 문제죠. 자, 그 다음 자료 표현의 단위. 그런 자료들 우리가 사진, 글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의 단위로 비트가 있어요. 비트. 자, 앞에 보셔야 돼요. 글자만 보실 게 아니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트.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뭔가 기억시킬 때 한 단위로 비트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 하나의 단위, 신호가 한 개 딱 들어오는 요 단위를 비트라 하면 요 비트 자리, 요 비트 한 개당 신호가 두 가지 신호, 온, 오프. 그거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요 비트 하나 자리에 0이나 1의 정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가 두 개 있으면, 비트가 두 개가 있으면 00의 상태와 0, 1, 1, 0, 1, 1. 그러면 비트 두 개 있으면 2의 제곱계만큼. 그러니까 비트라는 요 신호 한 개 받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두 개밖에 안 되지만 비트가 두 개 있으면 4개를 표현할 수 있고 비트가 3개 있으면요 8개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2의 배수만큼 쭉쭉 자료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료 표현의 단위로 한 개의 신호 비트, 그 비트를 니블은 4개의 비트를 모아서 니블이라는 단위로 표현하고요. 바이트는 8개의 비트를 모아서 바이트라고 표현하고요. 워드는 여러 바이트를 모아서 워드라고 표현합니다. 워드는 여러 바이트, 그냥 여러 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관식으로 묻는 건 아니지만 워드 그러면 보통은 4바이트 기본 풀 워드라고 해서 워드는 보통 4바이트 근데 이거 반인 하프 워드는 2바이트 더블 워드는 8개 바이트로 워드라는 단위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 바이트를 모아서 바이트가 여러 개 모이면 워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트라는 거는 8개 있으면 자 바이트가 8개 있으면 아니 바이트는 비트가 8개니까 자 이 8개 자리 8개 자리에 비트를 표현할 수 있으면 2의 몇 승이에요? 2의 8승 2의 8승이 얼마죠? 256 25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서 요 8개 자리에 0, 1, 1, 0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그거를 문자를 표현하는 뭐 이렇게 1, 1, 1, 0, 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A다 이런 식으로 문자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바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 보고요. 그다음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요 개념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만약에 성적표다 그러면 이름, 국어, 수학 이러면 필드 명이 있고 이 필드 명에 이름 누구,
국어 점수 몇 점, 수학 몇 점, 이렇게 한 사람의 데이터가 있죠. 이 한 사람의 데이터를 레코드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드명이고, 필드 값이 딱 적혀진 필드 하나하나가 모여서, 요 필드 값 하나하나가 모여서 요 한 사람의 정보, 요거를 레코드, 필드 레코드, 이런 데이터를 사람마다 쭉 넣어서 전체 학생의 파일이 저장될 거고, 이런 성적표 파일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성적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요 개념에 대해서 필드 레코드 하나의 파일 단위로 저장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 파일들이 모여지면 데이터베이스다. 자, 방금 설명드렸는 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쭉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3번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물리적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제일 작은 거 비트, 비트가 4개 모여서 니블, 8개 모이면 바이트, 바이트가 여러 개 모이면 워드. 4번도 가장 작은 정보 표현 단위,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찾아보니까 비트가 없으니까 니블이 제일 작죠. 4번은. 다음에 5번은 4비트면 니블이고, 6번에도 가장 작은 거, 이 중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뭡니까? 니블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니블. 그럼 니블은 4니까 2의 4승 16. 그죠? 2의 4승 해서 16. 그러니까 이해해버리면, 어느 정도 원리가 이해되면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수 있고요. 다음 7번. 다음 중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의 연산 처리에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거. 자, 워드의 단위는, 아까 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단위라 했죠. 워드라는 단위는 언제 쓰느냐? 중앙 처리 장치 또는 CPU라 하는 겁니다. 중앙 처리 장치를 영어로 표현하면 CPU, 약자로 표현하면 CPU입니다. CPU, 컴퓨터의 두뇌. 우리가 컴퓨터 살 때 내가 어떤 컴퓨터 기종을 사는지, 요즘은 i3다, i5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CPU입니다. 자, CPU가 한번 처리하는 단위가 워드 단위예요. 꼭 외울게요. 아까 비트는 신호 한 개잖아요. 그죠? 바이트는 문자고, 근데 워드는 이 중앙 처리 장치 또는 CPU 같은 말이고, CPU가 일을 처리하는, 연산 처리할 때 쓰는 기본 단위가 워드다. 이런 내용은 자꾸 바뀌어가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워드의 의미가 뭔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8번 네모안해 볼게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의 연산 처리에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는 중앙 처리 장치가 쓰는 거 워드 단위. 다음 나의 하나 이상의 필드를 모여서 구성된 자료 처리. 필드가 여러 개 모이면 한 사람의 정보, 레코드. 그러니까 아까 설명 처음에 딱 초기에 했던 그걸 바탕으로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풀리는 겁니다. 자, 9번. 옳지 않은 거. 1번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이며 8개 비트가 모여서 니블 아니죠. 8개 비트 모이면 바이트. 2번에 워드는 바이트의 모임으로, 자, 풀워드는 4바이트라 했어요. 그걸 묻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들은 들어보셔야 되죠. 풀워드는 4바이트고 그거의 반, 하프워드는 2바이트고 더블이니까 8바이트고, 그런 식으로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로 분류가 되고요. 3번에 필드는 자료 처리를 할 때 처리의 최소 단위이며 여러 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된다. 4번에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레코드들을 모아놓는 파일들의 집합이 데이터베이스다. 그렇죠? 다음 10번. 자, 논리적 구성, 작은 거에서 큰 거.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성이거든요. 지금 10번에 저 뒷문장에. 자, 그래서 4번에 필드를 모아서 레코드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파일 단위로 저장이 되고, 그런 파일들이 여러 개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자, 아까 옆에 문제에 3번은 뭡니까? 물리적인 단위에 대해서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있었고, 논리적인, 자료를 저장한 논리적인 거에서 지금 10번에 논리적 구성 단위에서 이렇게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다음 11번도 자료 표현의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거 했는데, 자, 이건 섞어서 놨죠. 바이트, 워드. 자, 우리가 필드라는 게 어때요? 필드라는 게 그냥 사람 이름만 딱 적어도 그냥 몇 바이트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트 요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이트, 워드, 그 다음 필드 다음에 레코드고, 요 두 개씩의 순서가 맞는 걸 그냥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12번 옳지 않은 거. 1번 데이터베이스는 관련된 데이터 파일들의 집합, 파일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 워드는 컴퓨터에서 한 번에 명령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가 워드. 니블은 4개의 비트가 모여서 한 개의 니블을 구성하고, 4번의 비트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아니고, 정보라면 뭔가 의미 있는 자료라야 되잖아요. 비트는 자료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고, 5개 비트 뭐 이런 말 아니죠. 8비트고, 그래서 4번은 0 틀린 거고요. 13번 바이트 옳지 않은 거. 1번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되고, 2번에 일반적으로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고,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합니다. 한글 한 글자는 영문 2글자하고 그 크기를 차지하거든요. 영문이나 숫자 같은 건 1바이트로, 한글이나 한자는 1바이트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2바이트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특수문자 같은 것도 2바이트로. 키보드에 있는 기호 있죠? 키보드에 있는 뭐 느낌표, 골뱅이 이런 기호들은 1바이트인데, 우리가 왜 저번에 미음 적고 한자 키 이렇게 넣는 특수문자 있잖아요. 그런 건 2바이트 차지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키보드에 있는 것 중에 영문, 숫자, 뭐 느낌표, 골뱅이 이런 기호들은 그냥 1바이트인데, 한글이나 한자나 미음 적고 한자 키 아니면 삽입의 기호 이렇게 따로 특별하게 뭐 불러왔는 것들은 1바이트로는 그 많은 글자들을 표현 못 하잖아요. 그래서 2바이트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3번은 바이트가 아니라 워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워드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고, 4번의 1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그러니까 2의 8승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앞에 한번 이야기했는 걸로 쭉 문제가 유사한 문제로 다 풀린 겁니다. 자, 기억 용량의 단위. 자, 우리가 아까 바이트 했었죠. 바이트에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킬로미터 단위, 미터 단위를 1000미터면 1000미터는 1km 이렇게 숫자를 단위를 바꿔서 숫자를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이트가 1000개 정도 되면 1000바이트 정도 되면 1kB를 하는데, 근데 컴퓨터는 우리가 10진수로 쓰는 10, 100, 1000 같은 이런 1000이 아니라 1000에 가장 가까운 숫자인 2의 10승을 하면 1000하고 제일 비슷한 1024예요. 그래서 1024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024바이트를 1kB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024바이트를 1kB, 뒤에 바이트도 그냥 이렇게 약자로 해서 1024바이트를 1kB. 그러니까 바이트의 1000배가 1kg라는 거예요. 그럼 1kB의 1000배는 1메가. 1메가의 1000배가 1기가. 기가의 1000배가 테라. 그거의 1000배가 페타. 그러니까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래서 이 순서 꼭 외우시고요. 그럼 14번처럼 문제에서 1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것은 물으면, 자, 기가바이트를 거꾸로 갈게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바이트보다 하나 작은 단위가 메가바이트죠. 메가바이트, 그 다음 그거보다 하나 작은 단위가 킬로바이트, 그거보다 한 번 더 작아져야 그냥 바이트잖아요. 그럼 세 번 내려왔으니까 1024배, 1024배, 1024배. 요거를 요렇게 나올 때도 있고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해서 요거의 답일 수도 있고 이렇게 2의 10승 이렇게 표현하거나 1024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자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이제 요거 3개 아니면 2의 30승 외우면 안 되는 것이 만약 뒤에 단위가 바이트가 표현 안 돼 있고 킬로바이트 적혀 있으면요. 킬로바이트면 메가 다음에 바로 킬로니까 1024 두 번 곱하는 킬로바이트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냥 바이트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요 뒷단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지 응용을 다 해서 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5번도 같은 유형을 약간 다르게 문제를 내놓은 거죠. 테라바이트면 테라보다 작은 게 기가, 이거보다 작은 게 메가, 작은 게 킬로. 그 다음 여기 뒷단위는 바이트네요. 바이트. 그러니까 4번 내려왔으니까 1024를 4번. 그래서 바이트의 1000배가 킬로바이트, 그 다음 그거의 1000배가 메가바이트, 그거 1000배가 기가바이트, 그 다음 테라바이트, 베타바이트. 자꾸 쓰면서 외울게요. 순서를.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100 메가바이트 하고요. 10,000 킬로바이트 하고요. 어떤 게 더 커요? 자, 단위가 다르면 단위를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100메가는 0이 3개가 더 붙어야 같은 킬로바이트죠. 그리고 0 4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위를 읽을 때 길게 있으면요. 탐색기 같은 데 갔을 때 어떤 용량의 크기 단위가 보여질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숫자 한번 볼게요. 15 쉼표 찍고 186이니까 15,186kB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읽을 때 자, 15,186은 필요 없고 이거를 읽을 때 1000단위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15메가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뒷자리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15메가쯤 되는구나. 요 파일의 용량은 15메가다, 16메가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1000 이렇게 적혀 있으면 1메가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죠. 단위를 알면 이 뒷자리를 짧게 끊어서 우리가 단위 바꿔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자 코드, 그 비트 바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문자 코드가 있는데 6개의 비트만 가지고 만들어진 문자 코드에 BCD 코드가 있고요. 자, 그거를 확장했는 저 밑에 EBCD 코드가 있어요. 자, 8비트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ASCII 코드입니다. ASCII 코드는 이걸 ASCII 코드라고 읽어요. 7비트 코드입니다. 7비트고요. 이거는 3개의 존 비트와 비트 7개가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나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외울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총 7개 비트니까 2의 7승 128가지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런 ASCII 코드는 어디에 쓰이느냐? 자, 일반 PC에 쓰이고 또 일반 PC에서도 데이터 통신용 자료 주고받는 우리가 이메일이나 이런 데 통신 주고받는 데이터에 ASCII 코드를 쓴다 하는 겁니다. 데이터 통신용으로 정보 처리용 말고 데이터 통신용으로. 그다음 그 7비트 ASCII의 확장 ASCII 코드는 1비트를 덧붙여서 8비트 그게 확장 ASCII 코드는
1비트 더 붙여서 8비트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확장 아스키 코드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2바이트 코드예요. 2바이트로 된 코드고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윈도우즈에 기본 쓰고 있는 코드는 유니코드고요. 자, 그리고 이 글자를 표현하는 코드 말고 에러 검출. 에러 검출이라는 건 이 글자가 오류가 있구나 하는 에러가 있구나 오류가 있구나 하는 걸 찾아내는 에러 검출용 코드가 있고 또 어디가 틀렸는지 교정까지 가능한 교정 코드도 있어요. 자, 그래서 페르티 비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에러 검출만 할 수 있는 비트가 페르티 비트입니다.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과 교정까지 어디가 틀렸는지 그 교정까지 찾아낼 수 있는 코드가 해밍 코드고 자, 조금 단순한 페르티 비트 에러 검출하는 페르티 비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아스키 코드가 7비트 아스키 코드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7자리의 비트가 있어요. 자, 여기에 비트를 한 개 더 딸려 보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1의 개수를 짝수게 만드는 페리티 비트다. 그러면 1이 몇 개 있어요? 4개니까 짝수개죠? 그러면 0을 붙여서 보내고요. 원래 데이터에 원래 이 비트가 요게 홀수계 있으면 1을 붙여서 짝수계를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지금 요거는 짝수계니까 0을 덧붙여서 7개가 아니라 8개의 요 비트를 딴 데 전송을 했어요. 자, 어딘가 전송을 했는데 그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전송 받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요 자리를 다르게 썼습니다. 요 자리 요거를 다르게 썼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이거를 요렇게 갖다 말하니까 알지만 자, 받았는 이쪽에서는 이 자료가 홀수계가 왔잖아요. 홀수계가 왔으니까 오류가 있다, 에러가 있다 하는 거는 아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요것만 딱 보면 알 수가 없죠. 그게 페르티 비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페르티 비트가 있고 어디가 틀렸는지까지 알도록 해주는 원리는 해밍 코드를 이용해서 뭔가 어디가 틀렸구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코드, 해밍 코드가 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냥 외우는 거죠, 사실. 조금 외우기 쉬우라고 설명 조금만 보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6번. 3개의 존 비트, 4개의 디스 비트, 이런 말 나오면 다 아스키. 그 다음에 17번. 자, 개인용 컴퓨터에서 쓴다. 그러면 아스키. 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18번 아스키 코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7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페르티 체크 비트를 포함해서 8비트로 사용한다. 그죠? 7개에다가 페르티 비트 보태서 특히 그래서 왜냐하면 데이터 통신용으로 2번 통신용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냈을 때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려고 그죠? 7비트에 페르티 비트 딸려서 8비트로 쓰고 통신용에서 쓰고 7비트니까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한글까지 고려한 건 아니죠. 다음 19번. 아스키 코드는 한 문자를 표현하는데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르티 비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7개의 데이터 비트니까 2의 7승 128. 확장 아스키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7비트 128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스키 코드 특징. 자, 옳은 것만 볼게요. 2번에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한다. 다음 21번. 이것도 아까 21번에는 2번 보면 3개의 존 비트예요. 존 비트가 3개, 4개의 디스트 비트. 그래서 일단은 개수도 틀렸죠. 7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는 거 4번 보면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256개의 문자를 표현한다. 확장 아스키라 그러면 256개. 또 22번 옳은 거. 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페러티 비트를 사용하여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 그래서 교정이 틀렸죠. 2번에 표준 아스키 코드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스 비트로 구성되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주로 대형 컴퓨터의 범용으로 쓴다. 이거 아니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뭐 그 은행이나 뭐 과학공학용이나 뭐 이런 그죠? 대형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쓰는 그런 컴퓨터에서 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대형 컴퓨터에 쓰는 게 뭡니까? EBCD 코드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 컴퓨터에 쓰는 게 아니라 대형 컴퓨터의 범용 코드로 쓰는 거고. 다음 3번에 표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하여 영문, 대소문자나 숫자, 문장 부호, 특수 제호 문자를 표현하고 4번에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해서 자 멀티미디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글자 표현하는 문자 표현 단위예요. 다음 23번 유니코드. 자 유니코드를 자 옳은 거. 자 1번에 유니코드는 아까 2바이트 문자다 하는 거. 1번에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256자 아니죠. 2바이트니까 2에 16승 훨씬 많겠죠. 자 2번에 에러 검출이나 교정 그런 코드 아니고 3번에 연산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존 비트, 디스 비트 이거 아스키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 보면 4번에 데이터의 처리나 교환을 위하여 한 개의 문자를 16비트로 16비트가 2바이트란 말이잖아요. 그죠? 16비트로 표현한다. 24번에 유니코드 1번에 문자를 2바이트로 다른 것들은 됐고 다음에 25번 문자 표현하는 비트가 아닌 거 에러 오류 검출 페러티 비트. 26번에 페러티 비트 옳지 않은 거. 자, 맞는 걸 볼까요? 2번에 에러 검출용 비트이다. 짝수와 홀수 등의 페러티 비트를 사용할 수 있다. 짝수에 맞춰 보낼 건지 홀수에 맞춰 보낼 건지 그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인 거고. 어쨌든 짝수 페러티, 홀수 페러티 이렇게 있고요. 4번에 페러티 비트는 1비트를 사용한다. 페러티 비트로 딸려 보내는 건 한 개의 비트죠. 1번 설명처럼 에러가 발생한 비트다. 그건 아니고. 다음에 27번 10진수, 2진수, 16진수, 진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컴퓨터는 아까 비트를 사용하니까 요 비트에 온, 오프 신호가 두 가지 신호가 가기 때문에 0 아니면 1. 그래서 0 다음에 1 요거보다 한 개 크면 하나 올려서 1, 0 요거보다 하나 더 크면 1, 1 요거보다 하나 더 커지면 1, 0, 0 이렇게 숫자를 표현하는 게 이진수. 이진수는 0과 1로만 표현하죠. 자, 우리가 보통 쓰는 10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되고 나면 10, 11, 12 해서 쭉 가서 19 되고 나면 20 이렇게 해서 쭉 가서 99 되고 나면 이거보다 하나 더 크면 1, 0, 0 이렇게 100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10진수. 그럼 16진수는 뭐냐? 16진수는 16가지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0, 1, 2 쭉 해서 9까지 가고 9보다 더 크면 A 요게 숫자입니다. B, C, D, E, F 이게 우리가 10진수로 따져보면 15까지 15번째까지 가면 이거보다 하나 더 크면 1, 0 이렇게 표현하는 게 16진수. 컴퓨터는 이진수로 0, 1로 표현하는데 이진수 0, 1로 표현하자면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를 16진수로 짧게 표현, 10진수가 아닌 16진수로 짧게 표현을 해주는 편이고 자 그러면 10진수 13은 자 9 다음에 10, 11, 12, 13은 D에 해당되네요. D가 13을 의미하는 16진수로 13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죠? A, B, 12, 10부터 해서 그죠? A, B, C, D 해보면 13이 D입니다. 그 다음
이진수 0110. 자, 보수는 반대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0110 요거 이진수 숫자죠. 이진수 자료인데 이진수로 표현되어진 자료를 1의 보수 딱 반대로 딱 바꾼 거 0을 1로 1을 0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요게 1의 보수입니다. 이것의 1의 보수 그러면 요렇게 된 게 1의 보수예요. 2의 보수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1 하면 1에 1 더하면 얼마예요? 1에 1 더하면 2니까 이진수는 하나 올려서 1 올라가고 0. 요 0에다가 요 1 보태서 1. 나머지는 그대로 표현하면 1010.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자, 원래 자료가 0110이죠. 0110을 반대로 딱 바꾼 거 1001로 바꾼 게 1의 보수. 그러니까 이것의 1의 보수는 물으면 그냥 딱 반대로 바꾸면 돼요. 근데 2의 보수 물으면 반대로 딱 바꿔서 더하기 1을 해주면 1에 1 더해서 1 올려 보내고 0 붙여주고 올라가는 1과 요 0을 더하니까 1이고 다른 거는 1, 0 그대로 내려줘서 1, 0, 1, 0이 요것의 2의 보수가 돼요. 자, 이거를 암산으로 컴퓨터 없잖아요. 암산으로. 근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가 그죠? 과거에 좀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하게 제가 표시해 놓은 건 문제지에 그래도 요거 풀어보라고 나왔던 것들을 좀 더 진하게 표현했거든요. 진하게 표시 안 됐는 11건요. 과거 기출에 있던 거. 근데 문제지에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프린트물 드리는 게 문제지보다 훨씬 두껍거든. 왜냐면 비슷한 거 단어 좀 바뀌면 못 풀고 오시니까 그걸 비슷한 걸 다 담아놨잖아요. 한 개, 두 개만 담으면 되는데 한 5, 6개를 담아놨으니까 그래서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유사한 문제들을 좀 풀면서 이해가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문제지에도 나와 있었고 이런 보수, 반대로 바꿔주는 보수의 개념은 왜 쓰느냐 컴퓨터에서. 자, 29번에 그래서 설명해놨어요. 다음 중 자료 표현과 관련하여 보수를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거. 보수를 사용한 이유는 컴퓨터에는 가산기, 더하기 하는 가산기는 있는데 뺄셈을 하는 감산기는 없어요. 가감산할 때 가산은 더하기고 감산은 빼기인데 감산기는 없고요. 보수 처리해가지고 뺄셈을 처리를 해요. 자, 1번에 가산기를 이용하여 뺄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수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더하면 뺄셈이 되거든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뺄셈하기 위해서 보수 처리를 해요. 됐죠? 이게 왜, 이제 여기 이제 30번부터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어, 용어들이 있네요. 쉐어웨어가 있고, 프리웨어가 있어요. 쉐어웨어도 있고, 나눠준다는 거죠. 그죠? 쉐어웨어 나눠준다는 거고, 프리는 뭡니까? 프리웨어는 공짜라는 거고, 나눠주는 것도 공짜고, 프리도 공짜인데, 자, 프리웨어는 그냥 주는 거예요. 완전히 무료예요. 근데 쉐어웨어는 완전히 무료가 아니고 답해 볼게요. 2번에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이나 어떤 것들을 제한을 둬요.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예요. 예를 들어서 포토샵 비싼데 그거 일주일 동안만 한번 써봐라 해서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기능은 다 쓸 수 있는데 무료로 쓰는 동안에는 저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기간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면서 무료로 배포하는 거 쉐어웨어. 그냥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제공하는 거 프리웨어. 자, 1번 설명에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그렇게 돈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프리웨어, 쉐어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같은 설명은 어떤 용도에 대한 핵심 단어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31번도 그래서 프리웨어, 쉐어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이제 개념 이해했으니까 네모 안에 거 보면,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프리웨어. 자,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쉐어웨어죠. 을 먼저 사용해보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돈 주고 쓰는 거 상용 소프트웨어. 32번 쉐어웨어 옳은 거, 특정 기간이나 기능 또는 기간을 제한하여 공개하고 사용한 후에 사용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이다. 33번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제작한 소프트웨어로 옳은 거. 자, 이제부터는 개념이 달라요. 아까 앞에까지 프리웨어, 쉐어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는 금액을 지불하나 안 하나 이거고, 자, 지금 33번 설명은 고객들한테 평가를 수행하고자 제공하면 당연히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자, 알파 버전이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회사 자체 안에서 테스트를 해봐요. 그런 버전, 처음에 만들었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딱 만들어진 버전을 알파, 우리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먼저죠. 그 알파 버전은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는 버전. 그 다음 베타 버전은 알파 다음 베타잖아요. 베타 버전은 사용자들한테, 고객들한테, 같은 말이죠. 고객, 사용자, 아무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버전이 베타 버전. 자, 그래서 그게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은 테스트용 버전이에요. 테스트한다. 회사 내에서 고객들한테 그거에 따라서 알파, 베타 이렇게 나눠지고, 패치 버전. 자, 패치. 우리 패치워크 또는 퀼트. 우리 퀼트 아시죠? 퀼트는 천 조각을 잘라서 그거를 다르게 패치워크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패치워크는 뭐냐면 패치 버전은 원래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키든지 또는 그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버전이 패치 버전.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 포토샵이 깔려 있어요. 영문 포토샵이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한글이 아니라서 불편해요. 그래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한글로 바꿔줄 수 있는 한글화 패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면 포토샵을 한글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인터넷에 한글화 패치가 보여서 내 컴퓨터에 포토샵도 없는데 한글화 패치를 깔면요, 포토샵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러니까 패치 버전은 원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든지 성능 향상을 하든지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우리 윈도우 10이나 11 버전이 있어요. 자, 윈도우즈 출시해서 우리가 딱 구입하면 그대로 쓰는 거 아니죠. 컴퓨터 끌 때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런 업데이트도 뭡니까? 패치 버전이 다운되면서 설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뭔가 원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업데이트 되어지는, 수정되어지는 그런 버전이 패치 버전입니다. 수정하는 거예요. 옷이 찢어진 옷에 구멍 메꿔주는 겁니다. 패치 버전. 그 다음 데모 버전. 데모용이다 이런 거는 홍보라는 단어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홍보용이다. 그래서 그 단어, 영문 단어의 뜻에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자, 34번에 바로 그 설명이 있죠.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계속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치 버전이죠. 35번 패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2번에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 위해서 변경해 주는 거. 다음 36번 패치 옳은 거. 계속 같은 말이죠. 네, 나머지 1, 2, 3, 4도 한 번씩 읽어는 보시되 중요한 건 답.
그죠? 항상 같은 말로 나오고 있어요. 37번으로 넘어갈게요. 옳지 않은 거. 자, 맞는 거 먼저 볼게요. 2번 베타 버전. 베타 버전은 소프트웨어 정식 발표 전 테스트를 위하여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시험용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테스트하는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무료네, 프리웨어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들한테 테스트하는 버전이고, 자, 3번 데모 버전은 홍보,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능이나 기간 제한한다. 이 말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홍보다 이런 겁니다. 다음 4번의 패치 버전은 이미 제작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됐죠? 2, 3, 4번을 정확하게 아시면 트라이 버전 몰랐어도 상관없는데, 자, 트라이 버전은 지금 설명을 보니까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거. 자, 뭐 구매했더니 끼워준다. 그러면 번들. 맨 끼워주는 것도 사실은 홍보하기 위해서 끼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끼워준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번들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트라이얼 버전도 다 무료로 뭐 책 샀더니 포토샵 트라이얼 버전 제공합니다. 뭐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단어 핵심이 끼워주는 지금 문장의 설명이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더니 무료로 주잖아요. 끼워주잖아요. 그래서 번들이다. 트라이얼 버전은 체험판으로 체험해보라고 주는 거고, 뭐 샀더니 끼워주는 거 번들이라는 거고, 그죠? 단어를 보고 기억을 할게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문장이 섞여 있으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그거 보는 요령을 설명드렸어요. 자, 틀린 거. 1번 맞는 거 볼까요? 트라이얼 버전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게 체험해 보라고. 체험판. 애드웨어. 애드는 광고잖아요.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광고 보면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애드. 그다음 맞는 거 먼저 볼게요. 베타 버전 4번에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자, 3번에 번들은 끼워준다 해야 되는데 설명이 틀리죠. 이거는 패치네요. 그죠? 그래서 설명 듣고 문제 풀어보시면 뭐 덜 헷갈립니다. 금방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39번. 이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문장 보기 전에 바이러스 종류에 부트하면 우리 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팅. 컴퓨터 전원 스위치 딱 누르면 컴퓨터 부팅된다, 켜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부팅되는 그 부트 영역에 감염되어지는 바이러스가 부트 바이러스. 파일에 감염되어지는 바이러스가 파일 바이러스. 두 군데에 다 감염되어지는 부트 파일 바이러스. 그리고 매크로 파일, 우리 엑셀에 매크로 해봤잖아요. 그럼 매크로 파일에 감염되어지는 매크로 바이러스. 자, 지금 1, 2, 3, 4번은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영역에 따라서 표현하는 바이러스 종류들이고, 자, 그 중에서 문장 설명 볼게요. 다음 중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이나 워드와 같은 파일을 매개로 하고 특정 응용 프로그램으로 매크로가 사용되면 감염이 확산되는, 그러니까 매크로 있는 거에 붙어서 매크로가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해놨는 그런 바이러스, 그러면 매크로 바이러스다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피스용 프로그램으로. 자, 40번 매크로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죠. 똑같이 나오면 답하시면 되고, 멜리사 이렇게 돼 있네요. 41번 컴퓨터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맞는 답을 볼까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의 제작과 유포,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아니면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게 미리미리 감지하는 백신.
백신의 제작과 유포는 범죄가 아니겠죠. 1번에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공개, 범죄겠죠. 3번에 저작권이 있는 웹 컨텐츠의 복사와 사용, 다른 사람 거 좀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4번 해킹에 의한 정보의 위변조 및 유출, 안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42번 범죄 아닌 거, 4번 볼까요? 아닌 거. 웹 검색 엔진을 이용한 상품 검색, 웹이란 말이나 검색 엔진 요 말만 아시면 되겠죠. 웹은 우리가 인터넷 크롬이나 이렇게 인터넷 창 열잖아요. 이게 웹이죠. 우리가 웹 인터넷 주소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주소는 어떻게 하죠? 네이버 주소가 www. 네이버 주소가 이렇게 되죠. www.naver.com 이렇게 쓰죠. 이때 이 www가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 웹입니다. 웹이고 검색 엔진, 검색하는 사이트들을 말해요. 네이버, 다음 이런 등등의 검색 사이트들을 검색 엔진. 그러니까 인터넷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인터넷으로 상품 검색, 뭐 내가 쇼핑으로 뭐 사고 싶은 거 검색하는 거 범죄 아니잖아요. 그죠? 자, 43번 해당하지 않는 거 맞는 걸 볼까요? 해당하지 않는 걸 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 비교표를 작성한다. 범죄 아니죠. 44번도 옳지 않은 거. 4번에 그러니까 범죄 아닌 거. 인터넷을 통하여 프리웨어가 뭡니까? 무료로 쓰라고 준 거잖아요.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거 범죄 아니죠. 상용 소프트웨어인데 내가 엑셀 프로그램은 상용 소프트웨어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디 구해서 무료로 다운받았다. 그건 범죄죠. 45번 옳지 않은 거. 바이러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이터 파일 등을 파괴하는 것. 그게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가장 큰 특징이 자가 복제 기능이 있다 그거예요. 바이러스 감염되어져 있는 매크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져 있는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내 컴퓨터에 감염이 돼요. 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왔는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다운받아 왔어요. 실행 아직 안 시켰으면 아직까지 감염 안 돼요. 자, 다운받아 왔는 거를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실행시켰어야 되는데 검사 안 하고 실행 딱 시켰더니 거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돼 있었어요. 그럼 실행시키는 순간 이미 자가 복제가 되어지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자가 복제예요. 내가 바이러스 복사하라고 복사한 게 아니고 스스로 복제를 해버려요. 자,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 컴퓨터의 원리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 왜 실행하면 그렇게 되느냐. 자, 컴퓨터 두뇌에 해당되는 아까 중앙 처리 장치,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 그래서 CPU. 이 CPU와 뭔가 처리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전부 CPU가 합니다. 자, 사람 머리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도 있지만 뭔가 읽어서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기억해야 되죠. 자,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주기억. 자, 이 부분이 사람의 두뇌처럼 그런 컴퓨터의 두뇌라고 보시면, 자, 이런 두뇌라고 보시면 이 주기억 장치는 계속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휘발성이라는, 나중에 다시 또 할게요. 장치할 때. 자, 그런데 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컴퓨터가 꺼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컴퓨터가 켰을 때, 자, 보조 기억 장치. 이 주기억 장치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윈도우즈나 아니면 엑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내가 작성한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게 다 보조 기억 장치에 적혀 있어요. 주기억 장치가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를 딱 켜면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주기억으로 들어가면 CPU가 모니터에 윈도우즈 바탕화면 보여줘라. 다음에 또 내가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보조에 있던 엑셀 파일이 다시 불려져 가서 모니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보여지고, 자, 그럼 모든 보조 기억 장치에 있던 걸 우리가 왜 더블 클릭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주기억을 통해서 CPU가 일 처리해서 모니터에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엑셀을 열어서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 장치를 통해서 키보드로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그걸 우리가 모니터로 보고 있죠.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우리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되죠. 컴퓨터 끄기 전에. 왜냐? 주기억 장치는 컴퓨터를 끄면, 전원이 차단되면 휘발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 입력한 거 모니터에 보여도 저장이라는 걸 통해서 보조 기억 장치에 엑셀 파일을 하나 딱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죠? 저장이라는 걸 통해서 해놔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어딘가에서 인터넷에서 다운을 입력을 키보드로 꼭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았는 거 디스크에 왔죠. 다운받은 건 디스크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디스크에 있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바이러스 검사하면 돼요. 근데 그 검사 안 하고 실행을 시켰으면 뭐예요? 주기억 장치로 딱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자가 복제 기능으로 다 퍼지는 겁니다. 주기억 장치로 들어가는 순간 퍼지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감염된 걸 안 받아오면 제일 좋지만 내 컴퓨터에 뭔가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실행시키기 전에 항상 바이러스 검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아니면 메모리를 꽂아서 뭔가 새로운 딴 데서 쓰던 메모리를 가져와서 꽂았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실행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체크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검사 시작 눌러서 수동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백신 프로그램은 바이러스가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백신은 항상 새로운 걸로 업데이트해서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1번에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하여 자가 복제 기능 있다 했고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스스로 복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이터 파일을 파괴하는 거다. 2번에 감염 부위에 따라서 부트 영역의 부트 바이러스, 파일 영역에 생기는 파일 바이러스, 또 뭐 있었어요? 두 가지에 다 생기는 부트 파일 바이러스, 또 매크로 바이러스. 그렇게 네 가지였고, 다음 3번에 컴퓨터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소프트웨어에만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자, 이제 하드웨어까지 파괴하는, 고장나게 하는 바이러스까지 있어요. 그죠? 소프트웨어에만이 아니고 둘 다. 그러니까 부트 영역에 생겨버리면 둘 다 그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4번 주로 복제품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불법 복사본 그죠? 그런 거 사용하거나 통신 매체를 통하여 다운받은 프로그램에 의해 감염이 된다. 복사본 쓰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감염되기가 쉽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인터넷에서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엑셀 인터넷에서 억지로 구하면 내가 다운받았는데 제대로 된 엑셀도 안 되면서 바이러스만 감염되는 거죠. 46번 바이러스 특징 옳지 않은 거. 1번 디스크의 부트 영역이나 프로그램 영역에 숨어 있다. 프로그램 파일, 그죠? 프로그램이나 파일이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2번에 자신을 복제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킬 수 있다. 4번 먼저 볼게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번에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를 통해서만 아니죠. USB 메모리 꽂아서 감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47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 거리가 먼 거. 1번에 최신 버전의 백신을 사용한다. 2번 다운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한 후에 사용한다. 4번에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한다. 네트워크 공유 폴더. 자, 회사 안에 이제 직원들이 여러 명 있어요. 자, 그 컴퓨터와 A라는 사람과 B라는 A, B, C, D 사람들 간에
폴더를 서로 같이 쓰기 위해서 컴퓨터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폴더를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 요 폴더의 속성 이렇게 들어가서 공유 이 작업을 진행해서 공유를 시켜 놓으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직원이 이 폴더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같이 쓰도록 해주는 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유 폴더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개념을 아시면, 자, 그러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유 폴더의 거를 쓸 때 읽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내 폴더 안에서 열어는 볼 수 있는데 저장을 하면 저장할 때 바이러스도 같이 저장될 거잖아요. 그죠? 그 컴퓨터에서 감염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저장되는 순간 내 거에도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열어서 보기만 하고 저장 못하게 하라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자, 3번은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저장한다. 이름 바꿨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첨부된 파일은 다운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죠. 검사하고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아니면 처음부터 열어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열어보지 않는다 또는 백신으로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거는 없죠. 자, 48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2번부터 볼까요?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지 않고 삭제한다. 처음부터 안 열어보면 돼요. 자, 3번에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실행한다. 자, 4번은 정기적으로 윈도우즈에 디스크 정리를 실행한다. 자, 윈도우즈 안에 요거는 윈도우즈 파트 가서 다시 설명할 건데 지금 듣고 바로 기억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집에서 정리하면 뭐 해요? 정리정돈하면 자리 위치도 다시 하겠지만 정리정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버려야 돼요. 정리정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버려야 돼요.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걸 버리는 거예요. 휴지통이나 아니면 임시 파일들 자동으로 막 저장된 거 있어요. 그런 거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 버리는 거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하고는 상관없죠. 네. 자, 1번에 방화벽이라고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적으로든 시스템적으로든 아무튼 다른 데서 이 기기로 이 시스템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 그죠? 해커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 해킹을 막는 게 막아주는 게 방화벽이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화벽은 차단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막아야 바이러스 감염도 예방할 수 있죠. 방화벽을 설정하여 사용한다. 자, 그리고 2번 설명을 더 덧붙이면 자, 의심이 가는 메일. 자, 우리가 보통 내가 받고자 하는 아는 사람이 아닌 엉뚱한 데서 자꾸 오는 메일, 광고성 메일 있어요. 광고성 메일을 스팸 메일 또는 정크 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팸 몸에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그 스팸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스팸 메일 또는 정크 푸드 할 때 정크 메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오는 메일을 스팸 메일, 정크 메일이라 하는데 자, 스팸 메일이나 정크 메일이라고 무조건 바이러스가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냥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으니까 열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의심이 가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안 여는 게 제일 좋다. 네. 자,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가나? 이 정도에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자,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자가 복제를 통해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감염시켜 해당 프로그램이나 다른 파일 등을 파괴한다. 3번 볼게요. 인터넷에 공개 자료 실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때 감염될 수 있다. 자,
인터넷 자료실에 있더라도 뭐 100%는 못 믿으니까 가장 이랬기 때문에 적당한 거를 요거는 좀 중간쯤 세모쯤 되는 겁니다. 4번에 온라인 채팅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파되기도 한다. 자, 우리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이죠. SNS라는 게 메신저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 통해서 사진 뭐 아니면 문서 다 보낼 수 있죠. 첨부 파일로. 그럴 때 전파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틀린 거 2번에 보통 소프트웨어 형태로 감염되나 메일이나 첨부 파일은 감염 확률이 매우 적다. 아니죠. 첨부 파일에 감염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파일 다운받다가 감염되는 거죠. 다음 50번. 이메일에 첨부 파일 이런 거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있어요? 편지 주고받는 거 첨부 파일도 해서 안 해보신 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개인적으로 볼게요. 50번. 자,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 옳지 않은 거. 1번 해킹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해킹 됐는지 뭐 이것도 백신으로 검사하는 거고. 2번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한다. 의심이 가면 처음부터 안 여는 게 좋다. 3번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한다. 백신은 최신 걸 사용해야 되니까 자동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좋고. 4번 회원가입한 사이트에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비밀번호, 그죠? 패스워드, 비밀번호 자주 바꾸는 게 좋다라는 거죠. 51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보호하고자 하는 컴퓨터나 정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2번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한다. 4번은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자동 설치를 기본으로 설정한다. 윈도우즈도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어져야 되지. 업데이트가 안 되면요 해킹되기 쉬워요. 그래서 윈도우즈를 자꾸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윈도우즈 10 버전 있죠. 아직 혹시 집에 윈도우 10 버전 쓰실 수 있잖아요. 우리 교실에는 시험 때문에 일부러 10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윈도우 10 버전은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업데이트 안 하는 그 윈도우즈 버전을 계속 쓰고 있을 땐 내 컴퓨터에 해킹이 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자동 해주는 게 좋고요. 3번 해볼게요. 틀린 거. 자, 정크 메일로 의심이 가는 이메일은 본문 확인한다 그러죠. 확인할 때 바이러스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 보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보지 마라 하는 거. 다음 5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시스템의 방화벽 구성한다. 2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후 사용한다. 4번에 백신 프로그램은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최신 걸로. 자, 3번 게시판에 업로드된 프로그램은 안전하므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한다. 아니죠. 게시판에 업로드할 때 바이러스 없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 자료실에 있는 거 또는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거 안전할 가능성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100%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바로 사용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죠. 바이러스 검사해서 쓴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53번 옳지 않은 거. 해킹 방지를 위해 패스워드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다. 자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야 되고. 2번 정보 누출이나 해킹 방지를 위해 방화벽 체제를 정비한다. 3번 암호는 가급적이면 알파벳, 숫자, 특수문자 섞어서 어렵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4번 지속적인 해킹 감시 및 접근 통제 기구 도구를 개발한다. 그냥 읽어서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54번도 옳지 않은 거예요. 방화벽의 설치로 네트워크의 정보가 보호되므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설치는 전혀 필요 없게 된다. 방화벽은 해킹 차단하는 거지만 또 그래도 바이러스 내가 다운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백신 프로그램 있어야 되죠. 이번에 가입자에게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가급적 가입하지 않는다. 정보 유출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교육과 패스워드의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내부에 방화벽을 설치하며 중요한 정보는
인증을 통해 접근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인증받은 사람만 쓸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문제가 컴퓨터 범죄도 한 개씩 나오고 있어요. 자, 밑에 설명에 컴퓨터 범죄 유형 중에 해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크래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거 보통 다 해커, 해킹, 그죠? 하는 사람을 해커라 하고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는데, 접근했다고 해서 사실 다 파괴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쁜 목적으로 쓰는 것을 크래킹이라 하는 겁니다. 자, 해킹 설명 읽을게요.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 침투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해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해커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불법 접근은 했지만 파괴시킨 거, 나쁜 목적으로 쓰는 거, 그거를 따로 크래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부터는 범죄 유형. 자, 문제 답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보면 다음 중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예금 인출 및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컴퓨터 범죄. 내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대구은행 이렇게 검색했는데 그게 진짜 대구은행이 아니고요, 가짜 사이트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피싱, 가짜 웹사이트 연결되는 거 피싱. 56번 다음 중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컴퓨터가 딱 있어요. 그래서 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딱 했어요. 그러면 다 하고 난 다음에 로그아웃을 해야 되죠. 근데 로그아웃을 했어도 거기에 내 아이디 비번이 자동 저장되게 돼 있었다면 내 아이디 비번 저장된 거 삭제하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삭제를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쓰다가 종료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났어요. 내가 로그아웃 안 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비인가된 사용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작업을 수행하여 불법적 접근을 행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 그거를 피기배킹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 어디 공공에서 쓰는 곳에서 내 아이디 비번을 쓰는 경우는 없는 게 좋죠. 그냥 인터넷 검색 정도나 그저 하는 게 좋죠. 만약 했다면 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57번 다음 중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는 정보 제공하는 쪽 컴퓨터를 서버라 합니다. 서버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전송시킴으로써 특정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 뉴스에서 디도스 공격, 디도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어디에 예매를 하려고 아니면 그저 선착순 뭔가 그저 접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사용자가 그 서버로 확 몰릴 때 다운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여러 대 컴퓨터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든 뭐로든 그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뭔가 접근이 확 이루어지면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공격을 디도스, 분산 서비스 거부라고 표현합니다. 자, 58번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은 데이터 덩어리예요. 아무튼 그런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를 엿보면서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그런 계정 비밀번호 알아내는 거를 스니핑, 문제 답으로 그대로 외우시는 거죠. 스니핑. 다음에 59번에 옳은 걸 볼까요? 4번 키로거. 키로거는 키보드 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빼낸다. 자,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거 그거를 캐치해내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키로거. 그래서 우리 폰으로 뭔가 카드 번호나 뭔가 적으려고 하면 가상 화상 키보드가 딱 열리잖아요. 그게 키로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화상 키보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죠?
컴퓨터로든 스마트폰으로든 원래 있는 키의 거 말고 화상키가 따로 열리는 거, 그죠? 이 이유 때문에 그렇죠. 키로그는 키보드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캐가는 거를 키로거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용어를 밑에 설명해 놨죠. 스푸핑. 스푸핑은 속임수의 의미로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스푸핑. 그다음 백도어. 그죠? 뒤에서 자, 백도어는 시스템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경우나 설계상 버그로 인해 시스템의 보안이 제거된 통로를 말하며 트랩도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집이 있으면 뒷문이 있으면 그쪽으로 뒷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뒷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일부러 좀 쓰기 편하려고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나 설계상 버그로 인해서 보안이 제거된 그런 통로, 백도어 또는 트랩도어라고 표현하고, 자, 60번 정보사회에서 정보 보안을 위협하기 위해 웜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웜이나 바이러스나 뭐 비슷한 거다 생각하시고요. 네, 지금 요거 그냥 문제 답으로 외워놓을게요. 그냥 똑같이 나오면 푸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밑에 웜의 설명만 좀 보면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진 않으나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뭔가 막 어떤 오염을 시키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형태로 침입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다운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놓을게요. 자, 트로이 목마는 자가 복제, 자기 복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바이러스하고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기 복제 기능, 자가 복제 기능이 없는 거다. 보통 우리 뭉뚱그려서 트로이 목마도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자가 복제 기능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61번에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 자, 이것들이 가지는 특징이 아닌 거 치료하는 거 아니죠. 치료는 백신이 하는 거고, 자가 복제하고 숨어 있다가 은폐, 숨어 있다가 파괴시키죠. 스스로 복제되고 숨어 있고 은폐되어 있다가 파괴를 시킵니다. 자, 62번은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연속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하고는 달리 감염 대상이 뭐 특별히 딱 어디 이렇게 돼 있진 않네요. 그죠? 그런 특징이 있네요. 63번 다음 중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 목적으로 만든 악성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작자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요. 웜 같은 거, 트로이 목마 같은 거, 드로프 같은 거. 그러니까 파이어월은 영어로 파이어월 적혀 있는데 이거에 한글로 바꾸면 방화벽이잖아요. 차단한다 이런 말이니까 악성 코드가 아닌 거죠. (64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을 악성 코드라 하고, 3번 때로는 실행하지 않은 파일이 저절로 삭제되거나 변형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4번 대표적인 악성 코드로 스파이웨어와 트로이 목마 등이 있다. 스파이웨어는 스파이가 뭔지 아시죠? 들어와서 정보를 캐가잖아요. 자, 바이러스처럼 뭐 어떤 그런 기능을 하진 않아도 스파이웨어가 들어와 있으면 내 정보를 캐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악성 코드다 하는 겁니다. 자, 65번 정보 사회의 문제점. 자, 정보화 사회, 정보 사회. 자, 요즘은 만약에 스마트폰 쓸 수 있는 사람들과,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을 못 쓰는 사람이 있다. 정보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정보의 편중이 심해집니다. 그죠? 자, 1번에 정보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2번에 VDT 증후군과 같은 컴퓨터 관련된 직업병이 발생하고, 4번에 정보 처리 기술로 인간관계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죠. 안 만나고 문자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자, 근데 3번에 정보의 편중이 있죠. 편중이 있어요. 그죠?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수준의 차이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죠. 자, 나머지는 66번, 7번 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69번으로 갈게요. 유사한 문제들은 읽어보시고 저작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다른 사람의 조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딴 사진 쓰려면 승낙 받아야 된다. 2번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는 게 아니고, 또 4번에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경,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새로 작성했잖아요. 새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편곡해서 다시 창작했는 건 그거는 저작물로 보호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 자, 틀린 거 3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 공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공개해 놓은 거죠. 고시 공고, 훈령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널리 알려야 되는 거죠. 자, 고시 공고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모집 안내 공고가 떴어요. 알려야죠. 네, 저작권법 보호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자, 70번 저작권 보호의 보호기간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거. 1번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70년 동안 보호되고. 3번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로 생전에 공표된 저작물과 같이 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사망하고 난 다음에 공포됐으면 그 공포된 날로부터 또 70년간 보호가 되고. 4번에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는 초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천태는 포함하지 않고 70년. 그 이후 다음 해부터 70년이에요. 자, 2번은 틀린 거.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이 아니죠. 아까 공포된, 그죠? 알려진 때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창작된 때부터가 아니고. 반드시 내가 공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71번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는 몸에 착용하는, 입는,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웨어러블. 입는 컴퓨터가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앞에 문장보다 중요한 게 몸에 착용한다. 그럼 웨어러블 컴퓨터. 자, 72번, 73번은 밑에 따로 여기 그림 그려놨죠. 스마트 TV와 IPTV. 스마트, 글자는 잘 안 보이죠? 네, 글자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대충 설명 듣고 가시면 돼요. 그림을 그냥 위주로 보면 앞에 볼게요. 앞에가 차라리 더 잘 보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왜 컴퓨터 기능을 갖고 있는 TV 있잖아요. 그 스마트 TV입니다. 인터넷 요 자체에다가 선만 연결하면 인터넷 랜선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 최근에 샀으면 스마트 TV를 샀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IPTV라는 건 우리가 그냥 보통 컴퓨터에다가 통신회사에 가입해가지고 셋탑박스, 공유기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죠? 여기 회사에 가입해서 그렇게 해서 쓰는 거 IPTV. 그거 설명해놨는데 자세하게는 안 봐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인터넷 되도록 했죠. 이것도 인터넷 되고 이것도 인터넷은 돼요. 근데 이렇게 가입해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72번 다음 중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TV로 각종 앱까지 설치한다고요. 컴퓨터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앱을 설치한다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TV인 거죠. 앱을 설치하여 웹서핑, VOD 시청, VOD는 비디오 온 디맨드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보는 거. 네. 그런 VOD 시청,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TV를 스마트 TV.
또 73번에 다음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영상 컨텐츠, 정보 서비스 등 기본 텔레비전 기능의 인터넷 검색 기능까지 보탠 거, 일반 TV에다가 그죠? 보탠 거 IPTV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74번 키오스크 답 먼저 볼게요. 키오스크는 아시죠? 햄버거 가게 주문할 때 그죠? 뭐 요즘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거 키오스크입니다. 자, 문제 보면 다음 중 전시장이나 쇼핑센터 등에 설치하여 방문객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메뉴를 손가락으로 선택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키오스크라 한다. 75번에서는 설명은 달리 했어요. 그죠? 지하철이나 버스 정장에서 지역과 관련된 지도나 주변 상가 정보 또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입간판 형태 정보 안내해주는 터치해서 뭔가 정보 얻을 수 있는 거 주문을 하든 뭐 버스 정보를 얻든 키오스크입니다. 옆에 1, 2, 3, 4에 VOD, CAI, VCS 이런 단어들을 나중에 나오면 그때 그 단어 의미 좀 외우시고요. 자, 76번에 다음 중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전자 태그를 부착해 놓으면 RFID. 다음 77번 다음 중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간과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 자, 말은 이런 식으로 문장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IoT라는 거 들어보셨죠? 집 밖에서 집에 있는 기기를 조절하죠. 보일러 켜고 끄고 그죠? 그런 거 IoT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IoT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나온 건 뭐 복잡하니까 읽어보시고 자 4번 옳지 않은 거 4번만 제가 볼게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IoT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통신 비용이 절감되나요? 통신을 통해서 보일러도 끄고 켜고 할 거잖아요. 통신 비용이 절감되는 건 아니죠. 보안 기술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비용 절감되는 거 아니니까 4번 딱 체크하는 겁니다. 1, 2, 3번 몰라도 그죠? 1, 2, 3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다음에 79번 컴퓨터 역사 부분이에요. 이것도 나왔는 만큼만 그냥 외웁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맞는 것만 읽을게요. 천공카드 시스템. 천공카드는 홀로레스가 개발한 것으로 인구 통계에 국세조사가 이용되었다. 3번 에드삭은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옛날에는 요 단어 요 한 문장으로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1, 2, 3, 4에서 에드삭 이렇게 밑에 있네요. 그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 에드삭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 외워지는 대로만 그냥 이렇게만 놓으시고 자 요것도 자 컴퓨터 역사에 옛날 최초의 1세대는 진공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 자기드럼, 4세대 고밀도 직접 회로 3세대는 밑에 설명해놨죠. 그냥 직접 회로 4세대가 고밀도 그러면 3세대는 그냥 직접 회로해서 IC라고 표현해놨네요. 그냥 1, 2, 3, 4 답 맞게 고쳐서 몇 번 그냥 읽어보는 정도 하시고 다음 이제 5세대 82번에 5세대 퍼지 컴퓨터, 인공지능, 패턴 인식 뭐 그냥 답만 외울게요. 설명을 드릴 건 없고 답만 외울게요. 자, 83번 컴퓨터 특징 옳지 않은 거 1번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GIGO 밑에 설명 볼게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찌꺼기를 넣으면 찌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식을 잘 써야 맞는 답이 나오죠. 그죠? 자, GIGO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에요. 는 입력 데이터가 옳지 않으면 입력된 데이터가 틀린 걸 넣으면 출력 결과도 옳지 않다. 컴퓨터의 수동성을 의미합니다. 그죠? 컴퓨터의 수동성을 의미하는 GIGO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2번에
호환성이라는 거는 우리 단어 뜻 알면 되죠. 호환성은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데이터 값을 동일하게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걸 호환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3번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 자, 이거 뭡니까?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는 속도가 아니고 용량 단위잖아요. 그죠? 바이트는 비트가, 킬로바이트는 바이트가 1000개. 그죠? 이런 거니까 용량 단위고, 속도 단위는 밑에 안 적혀 있으면 한번 적어 놔 볼게요. 자, 속도 단위에는, 속도니까 세컨드, 초. 자, 밀리 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 세컨드, 피코 세컨드, 펜토 세컨드, 아토 세컨드. 그러니까 초, 1초에 1000분의 1, 1000분의 1초, 0.001초를 밀리세컨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369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나노 이렇게 나노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미터 그러면 미터의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라는 뜻이고, 나노 세컨드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 초라는 뜻이고 그런 거예요. 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12, 15, 18. 자,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마이너스 6승 어떤 게 더 빠른 거예요? 0.000 0.5개 1초 이거와 이거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빠른 거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빠른 겁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순서를 외웁니다. 순서를 딱 외워놔버리면 3, 6, 9, 12, 15, 3의 배수로 마이너스 3, 6, 9 이렇게 간다. 그죠? 그러면 짝을 지어라 할 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순서 외우고 마이너스 3, 6, 9, 12 이렇게 갑니다. 제일 마지막 거 뭐예요? 아토 세컨드예요. AS입니다. OS 아니고 AS, 아토 세컨드에서 AS예요. OS는요, 윈도우즈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는 글자의 약자로 OS라는 글자를 쓰는데 속도 단위 아니고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는 다른 용어고 속도는 아토 세컨드입니다. 자, 그거 안 헷갈릴 정도로 해놓으시고, 그래서 속도 단위니까 세컨드, 초가 나왔어야죠. 이거 용량이고. 4번에 컴퓨터 사용에는 사무처리, 학습, 과학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범용성, 이쪽 저쪽 다 쓰는 거 범용성이라고 한다. 84번 옳은 거, GIGO는 입력 자료가 좋지 않으면 출력 자료도 좋지 않다는 것으로 컴퓨터에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된다. 이렇게 불필요한 이런 말을 써도 아무튼 입력이 좋아야 출력이 좋다 그런 뜻으로 표현하면 다 되고요. 3번 볼게요. A는 오토, 뒤에 설명에 EDPS에서 E는 전기, 전자. 자, 읽어보면 오토니까 자동적으로, 오토입니다. 자동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인 EDPS와 같이 컴퓨터를 정의하는 용어다. 컴퓨터를 자동으로 뭘 처리해 주니까 ADPS다. 전기 전자정보를 이용해서 하니까 EDPS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다른 말로 ADPS, EDPS. 그다음 아까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 해서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명령을 해독하고 산술 논리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실행하는 장치.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되는 장치 CPU. 2번에 ALU는 자, 이 부분 장치에 대한 건 다시 다른 프린트물 드릴 때 다시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컴퓨터 CPU 내부에 명령 해독하고 처리하는 기능도 있지만 연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CPU의 주요 기능을 두 가지로 하면 처리 기능, 제어 기능과
제어 기능과 연산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 연산을 ALU라고 표현합니다. CPU는 제어와 연산의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명령 해독 제어하는 거잖아요. 산술 논리 연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ALU는 나중에 단어 나올 거니까 그냥 들으면 산술, 아리스메틱, 로직, 논리, 장치, 유니트 해서 ALU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산술, 논리, 연산, 장치. 그러니까 그 단어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CPU의 역할 중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제어 신호 보내고 뭐 이런 설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어 설명하잖아요. 그죠? 연산한다. 연산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있네요. 설명은 보니까 CPU의 두 기능 중에 제어 장치에 대한, 제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CPU 내에서 주기억 장치로부터 읽어드린 명령을 해독하여 해당 장치에서 제어 신호를 보내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장치. 그러니까 CPU의 두 가지 기능 중에 제어를 설명해 놓고 있고, ALU는 연산의 기능이고, 자, 그 다음 85번부터는 프로그램 언어. 자,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야 되잖아. 짤 때,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짤 때. 자, 우리는 자, 매크로밖에 해본 거 없어요. 그죠? 프로그램 짜보신 적 있나요? 자, 매크로에서 프로그램 코드 처음 봤죠? 자, 매크로, 우리 엑셀에서 매크로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보니까 어때요? 자, 내가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영어 단어라서 읽을 수 있는 형태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죠. 내가 공부하면 읽을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 언어를 고급 언어라 합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형태. 그게 고급 언어예요. 영문으로 된, 그죠? 자, 그러면 고급 언어 아니면 고급이 아니면 저급 언어. 저급 언어는 기계가 바로 알 수 있는, 자, 고급 언어가 아니면 저급 언어 있어요. 고급 언어, 저급 언어. 저급 언어는 기계가 알 수 있는 0, 1, 기계는 0, 1 그 신호밖에 모르거든요. 그 기계어 또는 이 기계어로 0, 1로 다 표현하면 힘들기 때문에 자, 뭐 한 16진수 코드로 표현하는 어셈블리어가 있어요. 어셈블리어. 그렇지만 이거는 기계어 자체 0, 1로 된 기계어는 아니니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기계어는 번역이 필요 없어요. 어셈블리어는 어셈블러라는 걸 통해서 번역해야 돼요. 기계어로. 고급 언어는 우리는 알아보기 좋은 영문자로 돼 있지만 기계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야 돼요. 기계어로 번역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 과정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그죠? 다시 적으면서 해보면, 자, 원시 프로그램 또는 소스 프로그램, 원시 또는 소스, 제일 원시, 소스, 이거는 고급 언어로 직접 작성되어진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를 기계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 과정을 통하면,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 오브젝트 또는 목적, 소스는 원시 또는 원본, 그죠?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를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요. 기계가 알 수 있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 다음에, 자, 원시 다음에 라죠. 번역을 통해서 다에 링킹 적혀 있는데 그 사이에 목적 프로그램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 단위 그 목적 프로그램을 링킹을 통해서 모듈화 시킵니다. 모듈. 단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섞어서, 그죠? 연결시키는 링킹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해서 링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무튼 링킹, 뭐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단위 프로그램으로 모듈화 시키고 그거를 불러와야 되죠. 로딩이란 말은 부르는 거예요. 로딩. 부른다, 불러오기 그런 말이거든요. 불러온다, 불러서 실행을 시켜요.
그 중에서 뭔가 군데군데 들어있는 겁니다.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 그거를 링킹 과정을 거쳐서 단위 모듈화 시키고 그 단위 모듈들을 불러오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원시 그다음에 번역,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링킹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단위 모듈로 만들고 그걸 불러와서 로딩으로 불러오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 프로그램 모듈 요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요거를 소스를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 이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링킹 과정을 통해서 단위 모듈화 시켜주고 로딩으로 불러오면 실행이 되는 거죠. 불러오기를 해서 실행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엑셀 아이콘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듯이 그죠? 불러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면 요 가나다라가 좀 섞여서 다르게 나와도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 번역하는 과정이 모든 고급 언어가 다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번역하는 프로그램에 컴파일러가 있고요.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기계어와 저급 언어에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다 했는데 그 어셈블리어를 번역하는 어셈블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요거 두 개를 구분한다면 컴파일러가 이렇게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겁니다. 인터프리터는요. 목적 프로그램은 생성 안 하고 항상 원시 프로그램을 그냥 짰는 그 원시 그 프로그램 자체를 바로 실행시켜 버려요. 번역하면서 실행 과정까지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터프리터는 번역을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하면서 바로 실행시키는 거고 컴파일러가 이렇게 번역하면서 목적 프로그램 만들어 놨다가 링킹을 통해서 모듈화 시킨 다음에 로더로 불러주면 로딩 과정을 거치면 실행이 되는 요 과정을 거치는 거 목적 프로그램 생성이 되는 건 컴파일러고 됐죠? 자, 요것만 기억하면 다 됩니다. 자, 86번에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을 했어요. 그럼 뭐 만들어집니까?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죠.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자, 87번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아닌 거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어셈블러 다 이야기했죠. 자, 유틸리티 하는 건요. 뒤에 윈도우즈 나올 때 다시 유틸리티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윈도우즈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는 건 시스템을 운영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OS 아까 요 속도 단위 아니라 했고 OS는 우리말로 하면 운영 체제가 기계죠. 요 시스템을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운영체제 다 같은 이야기고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잖아요. 그렇죠? 윈도우즈. 자, 그런 윈도우즈 역할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이 유틸리티입니다. 압축 프로그램 아니면 사진, 그림 보여주는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도와주는 기능이죠.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유틸리티 그런 단어는 윈도우즈 파트에서 다시 또 보고요. 그래서 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요거 세 가지 있었고, 그래서 88번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언어 번역기. 자, 89번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잘못된 거. 자, 1번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 하고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 한다. 번역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목적 프로그램이죠. 3번에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고 하는 언어 번역기에 의해 기계어로 번역이 된다. 4번 여러 형태의 컴퓨터 언어에 따라 프로그램 언어는
각각의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아까 그 세 가지 있었고, 2번은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받아 기계어로 변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어로 변환해서 목적 프로그램 만들어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환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이게 아니고 바로 번역하면서 실행까지 바로 간다. 그런 말들이 늘 있어야 돼요. 인터프리터는. 자, 90번 언어 번역 옳지 않은 거. 1번에 컴파일러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 하고 기계어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 한다. 똑같은 거죠? 91번 넘어갈게요. 자, 91번은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차이점을 보고 있네요. 1번에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을 해놔야 되는 거고,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한 줄씩 번역하면서 실행까지 한 줄씩 번역한다. 2번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인터프리터는 생성 안 하고요. 자, 그래서 3번에 컴파일러는, 자, 실행 전체의 속도를 볼게요. 컴파일러는 실행 다 할 수 있게 이미 다 번역해 놔가지고 실행 가능한 단위 모듈화된 프로그램이 딱 있잖아요. 그거를 실행만 시키면 되죠. 아까 그림 그렸던 거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로 로딩으로 불러들여서 실행만 시키면 돼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어때요? 번역하면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 속도가, 컴파일러는 실행 속도가 빠르고 인터프리터는 실행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번역 속도는 말할 필요 없고요. 그죠? 실행 속도가, 컴파일러는 이미 다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고 인터프리터는 번역하면서 실행해야 되니까 실행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요거 3번을 기억하면 4번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92번 옳지 않은 거. 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한다. 2번 인터프리터는 번역 단위는 프로그램의 행단위 한 줄씩. 그 다음에 4번에 인터프리터는 컴파일러보다 실행 속도 느리다. 그죠? 번역하면서 해야 되니까. 자, 번역 속도는 그냥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3번에 번역 속도는 읽을 필요도 없고. 93번 자, 인터프리터 올바르지 않은 거. 대화형 언어로서 컴파일러와는 다르게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 왜 대화형 언어라 하는가 하면 한 줄 읽고 한 줄 그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대화형 언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터프리터에 요거 추가하시면 되고, 디버깅이 컴파일러보다 쉬우나 실행 속도가 느리다. 디버깅이 뭐냐면 버그가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 프로그램 코드에 어딘가 뭔가 잘못된 거 찾아내는 거,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하다 보니까 디버깅이 좀 쉽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에 인터프리터 언어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APL, 베이직, LISP 같은 언어가 인터프리터 종류에 속하고 다른 거는 다 컴파일러를 통해서 하는 언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읽어서 이해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특징 설명했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95번에 자, 요런 말 나오면, 이런 문장 나오면 객체지향 1, 2, 3, 4의 문장 읽을 필요도 없어요. 1, 2, 3, 4의 객체지향 나오면 그냥 객체지향이 답이에요. 자,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등의 특징을 지니며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기법, 객체지향. 그냥 그대로 볼게요. 96번도 그냥 문제 답 외우시고, 97번까지 98번 다 그냥 요거 문제 답으로 그대로 외웁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본 적도 없고 이 프로그램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죠? 다른 거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똑같이 나오면 푸시고요. 아니면 넘어갑니다.